자, 64페이지에 평일 아침과 저녁, 주말 아침과 저녁 등 최소한 4번은 가봐야 한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가보면 갈 때마다 건물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 상권은 5일 상권과 7일 상권이 있다. 예를 들면 역삼역의 경우에는 주 5일 상권으로 평일에는 직장인들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다가 주말이 되면 사람이 없다. 반대로 강남역의 경우에는 주말에 사람이 더 많은 주 7일 상권이다. 이처럼 상권에 따른 유동인구는 임대료와 빌딩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 5일 상권, 주 7일 상권 이런 거에 저는 이제 아주 심히 공감을 하고요. 4번 정도를 가봐야 된다는 꼬꼬마 빌딩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파트나 다른 걸 사시더라도 이렇게 4번은 꼭 가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동영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도 아파트를 만약에 이제 새로 살 때는 꼭 이렇게 평일 아침 저녁, 주말에 아침 저녁 이렇게 꼭 가봅니다. 왜 이렇게 4번 가봐야 돼요? 다양한 모습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일에 가면 평일 아침에 출퇴근 동선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말의 경우에는 어디서 먹고 노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애들이 뛰어노는지 안 뛰어노는지, 놀이터 이런 걸 다 봐야 아 여기가 살만한 동네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92페이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필자가 생각하는 A급 꼬마 빌딩의 기준이라고 하면 첫째, 황금성이 높은 지역의 빌딩을 매입하는 것이다. 황금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두 번째는 땅의 가치가 높아야 한다. 세 번째는 도로를 잘 접한 건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건물 상태와 임대 수익, 매매 가격 등이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동산과 관련된 건 첫 번째도 입주고 두 번째도 입주고 세 번째도 입주고요. 100번째도 입주예요. 입지가 좋으면 2배를 주고 사도 사실은 그 황금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물론 뭐 주식처럼 내가 원할 때 바로 팔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황금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면 아파트로 보면 지휘자 이제 뭐 일산에 살고 있으니까 일산의 그 킨텍스역 옆에 있는 아파트 엄청 비싼 거 알죠? 네. 거기 다 10억대 넘었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거기 다 10억대 넘었거든요. 에 있는 아파트들과 조금 떨어진 아파트들하고 둘 다 시골이에요. 둘 다 시골인데 킨텍스역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거기가 가격이 엄청 뛴 거거든요. 근데 킨텍스역이 GTX가 뚫리면 삼성역까지, 강남의 삼성역까지 30분이 안 걸린다고 하니까 차라리 어중간하게 저처럼 막 영등포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일산의 킨텍스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강남으로 출퇴근하기가.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죠. 그게 바로 뭐의 차이다? 입지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강남에 살아. 그러고 싶다. 그러고 싶다. 근데 그것도 단계 가야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뭐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살 수 있다면 조그마한 거로 사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가야죠. 자, 111페이지 지휘자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건축사에게 의뢰할 때는 건축 설계뿐만 아니라 건물에 들어갈 제품까지 세밀하게 정해 실제 공사 시 공사 비용 변동이 적은 실시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 실시 설계는 전구와 변기까지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저는 이 실시 설계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이 실시 설계를 하면 이 내부에 뭐 전구는 어떠한 걸로 쓰고 이걸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돈이 드니까 여기까지는 안 하나 봐.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파트 인테리어 안 해보셨죠? 거기 다 돼 있는 대로 들어가신 거죠, 새로운 거. 그렇죠, 대부분. 이게 인테리어 할 때 제일 문제가 있거든요. 탁자 내가 골라야 되고, 전등 내가 골라야 되고, 색깔, 싱크대 색깔 내가 골라야 되고, 재질 내가 골라야 되고. 진짜 뭐 고르냐에 따라 가격도 다 계속 다 달라져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 한 10% 올라가 있고 가격이. 근데 이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그래 뭐 몇만 원 차이 안 하는데 하다 그럼 나중에 다 합쳐보면 엄청나. 맞아. 건물은 특히나 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의 손길에 그냥 맡기는 맞아요. 자, 155페이지에 좋은 내용이 나와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에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건물을 샀다고 하면
그 매월 들어가는 고정비용과 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들어가는 고정비용의 항목들을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가 이게 다 포함된 건 아니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비용도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지만 물탱크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나 봐요. 그 다음에 건물은 이제 또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고 승강기 엘리베이터는 뭐 들어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화조도 청소해야 되고 보안 세콤도 해야 되고 뭐 공과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좀 큰 건물은 밑에 지하실에 변압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그 변압기도 한번 터지면 뭐 난리 나고 뭐 또 그것도 뭐 몇천만 원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전기 안전 관리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정리한 걸 보면 이제 고정비 항목을 매월 한 200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가는 걸로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연간 들어가는 거는 한 250 정도. 물론 이제 건물마다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들어간다. 근데 월 200 이상이면 좀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도권에서는 절대 못하겠어요. 임대료 적게 받아서. 왜 월세를 많이 냈나 싶은. 이래서 내가 많이 냈구나. 자, 그 다음 196페이지 갑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꼬마 빌딩을 매입하는데 건물주가 직접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거나 함께 좋은 아이템을 운영할 사람이 있다면 임대 수익보다 운영이 더 높을 수 있다. 운영 수익이. 이 부분도 투자에 앞서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이다.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30억짜리 건물을 사면 나 혼자 살기는 어려우니까 10억, 10억 뭐 우리 이렇게 셋이 공동 출자해서 그렇게 사자는 거잖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끝까지 이제 이렇게 친하게 계속 지내야 되는데 이게 동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동거래는 아무랑도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줄 마음으로 하랬어. 줄 마음으로. 근데 이거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차원과 이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다만 공동운영 계약서라든지 내가 어디까지 하고 누가 어디까지 할 거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좋죠. 근데 이거에서 전 더 포인트가 됐던 건 임대 수익보다 운영 수익이 더 많다였는데. 이게 1층에 커피숍 네. 해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게 더. 이거 읽으면 진짜 생각해봤잖아요. 뭐 할까? 1층에 뭐 카페하고 그래서 내가 2층에는 병원하고 그래서 내가 안 한다면 1층, 2층부터 그 위에가 뭐가 있냐에 따라 다른데 병원이 많다면 1층에 약국을 넣어야겠다. 그래서 약사를 넣어놔야겠다. 그 다음에 월급쟁이 약사로.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 아는 약사 이렇게 넣어놓고 월세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냥 일반 소비가 많다. 그럼 내가 거기서 마카롱 장사를 해볼까? 자, 그 다음 213페이지에 참 좋은 문구가 나오는데요. 특히 전층 리스백 조건인 경우에는 더 확실하게 대비해야 된다. 만약 전층 리스백 조건이고 매도인이 중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비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대략적으로 보증금 1년치 월세 정도를 산정하지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나갈 위험에 대비해서 2년치 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묶인 돈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 못한다. 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밀린다고 해도 남은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돈이 떼일 일이 줄어든다. 네, 저는 이게 이제 꼬마 빌딩에도 리스백을 하는지 몰랐는데요. 리스백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네. 대부분 리스백은 이제 뭐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큰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자기의 본사 건물을 투자자한테 팔고 파는데 조건으로 반대로 내가 이 건물을 계속 쓰는 형태가 리스백이거든요. 임차. 이게 임차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재무구조를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스백이고, 그래서 이 리스백은 근데 단점이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게 약속된 기간 안에 기간 전에 나가거나 아니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면 리스크가 매우 커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꼭 유념해라. 그래서
이거를 왜 썼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을 빨리 팔아야 되는 경우에 기존 건물주가 이 리스백 조건을 많이 거나 봐요. 내가 계속 여기 눌러 앉아서 살겠다. 맞추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임차인이 다 세팅이 된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 계약이 끝나고 잔금을 받으면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보통 1년치가 아닌 2년치를 받거나 보증금을 높게 받아라.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런 사례가 많다는 얘기거든. 그런 것 같아요. 조건 좋게 해놓고. 그치. 만약에 우리가 뭐 3년 계속 이 건물 쓰겠다 이래놓고 3개월 후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나갈 때 그 보증금까지 다 까먹을 거 각오하고 계산해 보니까 이게 더 이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조건을 더 좋게 걸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조건이 좋다고 근데 다 좋은 게 아니야. 뭐 이런. 사기였어. 사기죠. 사기지, 일종의.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다 사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리스백의 예가 이런 겁니다. 이것도 리스백이 될 수 있는데요. 상가를 분양할 때 개념은 사실 똑같은데 이게 분양이 안 되더라도 월 50만 원 월세를 확정해서 준다. 2년 동안. 이것도 리스백의 개념으로 크게 보면 볼 수 있거든요. 2년 동안 50만 원씩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팔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거 읽으면서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네라고 느꼈어요. 난 당연히 계약하면 지키는 줄 알았지. 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례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뭐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당장 꼬마 빌딩에 투자하기보다는 조금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조그만한 토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험을 계속 쌓아가면서 가는 게 좋지 한 방에 꼬마 빌딩으로 간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1층에 뭐 있고 꼭대기층에 내가 살고 이러면 되게 그 관리를 잘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임차인한테 시달려서 못 산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 꼬마 빌딩에 관심이 있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밌을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꼬마 빌딩 실전 투자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해보겠는데요. 일단 이 책 읽는데 전 되게 술술 잘 읽혔어요. 쉽게 잘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3시간이면 술술 읽히고 그다음에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전 적극 추천하겠다. 이게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얘기, 조심해야 될 얘기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중심을 잡기에 한쪽에 휩쓸리지 않고 그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다음에 가성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나? 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최종 꿈이었기도 했고 근데 약간 이거 읽고 약간 흥미했어. 근데 그거 있잖아. 그거 있는지 그거 알아요? 돈이 10억이나 20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좋은 물건이 나와도.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제가 동영상에서 봤는데 돈은 있어도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딱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면 저지르는 그런 마인드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사더래. 근데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뭐 다른 물건 없어요. 뭐 이미 포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안 사더라고. 안타깝네요. 자, 정량적 평가 마이스 하겠습니다. 컨트롤 먼저 해야 되겠네요. 성격을 약간 정량적 평가 중에 첫 번째 종합 서평은 빌딩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절대적 권장도서로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약간 매뉴얼 같은 책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제목처럼 실전 투자 가이드이기 때문에 정말 실전을 경험해보는 것처럼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권장도서다라고 할 수 있고 재미는 넘치는 재미가 있습니다. 빌딩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보면 약간 빌딩에 관심이 생기는 그 정도의 재미가 좀 있는 편이고요. 유용성도 아주 유용하다.
실제 관리하는 것까지 이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유용했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아무나 읽을 수 있을 만큼 되게 쉬운 내용,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책 되게 금방 읽어도 저도 되게 금방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사실은 진짜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입문서와 같은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 단계의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책만 이렇게 두껍고 뭐 토지계획 확인론을 어떻게 봐야 되고 여기에 실패 사례는 뭐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책은 제가 보기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빌딩 아무나 덤비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이거 빌딩. 나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네, 거야. 맞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꿈을 꿀 수 있도록 사실은 해준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빌사남이 알려주는 꼬마 빌딩 실전 투자 가이드.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